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비핵화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꼬여가는 비핵화 진행 상황을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할 계획인데 야당은 문 정부의 눈과 귀가 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근접거리에 다른 편의점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했습니다. 경쟁 관계인 두 편의점이 이렇게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브랜드가 다르면 출점할 때 아무런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데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충북 옥천에서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40대 가장은 중태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차 방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취소를 한 겁니다. 취소 발표는 극소수의 핵심 참모만 모인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 국무장관의 방북에도 크게 얻을 게 없을 거란 판단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만나길 고대한다고 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일종의 전략적 취소란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뉴스7은 이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의 이유와 향후 전망까지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지욱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 계획을 직접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뒤집은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북 취소 이유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후 비핵화 협상의 답보 상태를 공식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But I haven't taken off the sanctions. We have massive sanctions. I want to take them off quickly, but they've got to get rid of the nukes. 동시에 중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배경으론 훨씬 더 강경해진 교역 입장, 즉 미중 간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ood. I think it's probably hurt a little bit by China because China isn't really happy with what I'm doing on trade.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 협상이 해결되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고 곧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선 여지를 뒀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자,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방북을 전격 취소를 했을까요?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까지 백악관은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귀국을 우려해서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미 언론은 이 좌절감의 첫 공개적 신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전 백악관 긴급회의.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등을 소집했고 출장 중인 볼턴 보좌관은 전화로 참여했습니다. 2시간 뒤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폼페이오가 또다시 평양에서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수치스럽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아이논 전 국무부 특보가 분석했습니다. IAEA가 북한 핵활동 중단 징후가 없다고 밝히는 등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 워싱턴 포스트는 방북 취소는 대북 협상에 대한 좌절감의 첫 공개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루 전 폼페이오의 방북 발표로 돌파구를 기대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뀐 겁니다. Putting together the first ever leader-level summit in Singapore and laying the groundwork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to the promises that Chairman Kim has made.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갈등을 또 다른 이유로 내세운 건 평양 방문을 앞둔 시진핑 주석을 견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쉽게 결론날 사안이 아니어서 북핵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다음은 이런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에 대해서 정부는 이 연기라면서 표현을 쓰면서 지금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대화 모멘텀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에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후가 돼서야 방북 연기는 아쉽다며 보다 긴 안목을 갖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연기라는 표현을 쓰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교착 상태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에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약속했던 거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건 앞으로 다른 옵션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방북 취소는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경고성 조치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5월 2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상회담 취소 발표 때는 8시간 반 만에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I'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북한은 8시간 30분 만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회담 재개를 요청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 이후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다는 본질적 사안을 이유로 방북을 취소한 만큼 북한이 당장 반응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양보하는 카드나 혹은 강경한 비난 카드나 이런 거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면 북미 관계는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요, 예측 불가라는 평가를 받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협상 방식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비핵화 협상이 그동안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른바 밀당일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북한 측의 분노와 적대감을 언급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연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붓던 북한은 트럼프의 초강수에 살짝 꼬리를 내립니다.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이 위임에 따라 발표했다는 담화엔 아무 때나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밀고 당기기 끝에 싱가포르엔 갔지만 힘겨루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당국자 간 협상이 밤새 이어졌고 일부 외신에선 김정은이 회담 직후 싱가포르를 떠날 것이란 보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회담 이후도 순탄치 않습니다. 지난달 초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회담 직후 북한 외무성은 미국 태도가 유감이라며 공식적인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지 않으면서 빈손 방북이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끈질긴 종전선언 요구에 비핵화가 우선이란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은 강도, 심술, 악의 군원이란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미국을 비난했고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란 카드를 또다시 내밀면서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자, 폼페이오의 이 방북이 취소가 되면서 이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결정된 지 하루 만에 취소를 했다.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뭔가 좀 진행이 됐다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돼서 네. 어떻게 취소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의 표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싱가포르 그 회담을 처음 했을 때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뭐 그 양반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그렇고 예. 당장 다음 주부터 비핵화 실무 협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그 후에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이제 좌절감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아하. 사실 뭐 여러 보도를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뭐 북한 비핵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덕담을 했으나 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그 좌절감을 표시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그 일련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현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되면은 이제 그 좌절감이 분노로 표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을 경계를 하지만 그 멘트 중에는 2차 미북 정상에 대해서도 고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아직은 그 정상회담 자체, 이 북한 비핵화 협상 자체의 판을 완전히 깰 상황은 아니고 또 트럼프로서는 아직도 11월 그 중간 선거 때 이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를 정책의 업종으로 활용하려는 예.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모든 기대를 허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좌절감이 더 깊어지게 되고 네. 트럼프의 그 장밋빛 희망과 기대가 점점 더 그 김이 빠지는 그러한 국면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 카드로 지난번처럼 그냥 던졌을 카드는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까? 정상회담을 한 번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요. 또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뭐 이렇게 전략적 차원에서 한번 뭐 판을 흔들어 놓고 하는 그러한 그 국면은 이미 지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급한 것 중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이 비협조적이다. 이런 네, 멘트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중국이 비협조적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 그 대북 제재에 엄격하게 미국이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고 그 제재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루포를 만들고 좀 제재를 미약하게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중 관계가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미국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미중 무역 전쟁과 북한 핵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북한 문제는 중국이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주도의 지역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 미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 전략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그 무역 전쟁만큼 비중이 있는 전략적 카드라서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뭐 그 북한 핵 문제에서 이렇게 뭐 그 어긋장을 놓는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그 대북 제재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 이런 데인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좀 주목을 해야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것이 제재를 그 확실하게 안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도 우리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데 좀 미온적이다라는 그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미국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바로 그 한미동맹의 균열을 나타내는 것에 나갈 수 있고 예. 지금까지 정부가 그나마 그 북한 비핵화 협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 좀 탄탄하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인 토대가 한미 동맹에 기초해서 이 정책을 끌어왔기 때문에 예. 국내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좀 균열이 생긴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이 탄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그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남아 있고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 상황에서는. 개성 연락사무소는 지금 제재 위반 여부가 사실 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은 이제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에는 2차 정상회담이 되겠죠? 그 3차. 3차가. 예, 그렇습니다. 이 3차 정상회담은
사실 그 폼페이오 방북이 없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3차 정상회담의 핵심적이고 유일한 목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그 의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의지를 트럼프한테 바로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볼턴 얘기를 보면은 그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뭐 1년 안에 비핵화하기로 했다고 지금 한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한미 간의 공조를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전성원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악의 고용 쇼크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각종 비판을 정면 돌파할 예정인데 야당은 정부의 안목이 개탄스럽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우리 경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습니다. 경제 정책도 올바른 기조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금 퍼붓기로 억지로 만든 취업자 수와 고용률을 갖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눈멀고 귀먼 정부의 어두운 터널로 이 정부도 가고 있다는 개탄스러운 사실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엇박자 논란이 나왔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과 경제 운용 방향을 설명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실장이 처음으로 간담회라는 이례적 자리를 만든 건 청와대가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읽힙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이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두 편의점이 붙어 있어도 되나 싶은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은요, 점포 간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 달라 이른바 거리 제한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의 이번 자영업자 대책에선 또 빠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져서 편의점주들은 고사 직전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5m 너비의 골목. 편의점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8년 전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매출이 한 15%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상대방의 회사에 서로 연락은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 편의점 수는 최근 3년간 10%씩 늘어납니다. 2013년 2만 5천 개였다가 올해는 4만 개를 넘겼습니다. 편의점 옆 편의점은 거리마다 익숙한 광경입니다. 경쟁 관계인 두 편의점이 이렇게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브랜드가 다르면 출점할 때 아무런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인근엔 같은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한 길가에 편의점이 3곳. 다 돌아보는데 50초면 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제 살 깎아먹기를 합니다. 이 지경이 되자 편의점 업계는 다른 브랜드 간에 80m 거리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합니다. 거리 제한은 담합이라는 겁니다.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 점포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경쟁을 하는 게 맞거든요. 다만 정부는 편의점 업계가 자율 규약안을 만들어 심사를 요청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대기업 본사는 편의점주들로부터 가맹 수수료 명목으로 영업이익의 30% 안팎을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대 가장은 중태 상태입니다. 경찰은 생활고를 겪던 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천에 쌓인 들것이 아파트에서 나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 42살 A씨집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A씨의 부인 39살 B씨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딸입니다. 피를 흘리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상 지정인데 병원으로 이송한 상황에서 복부 쪽에도 상처가 좀 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 주변에서 약통을 수거했습니다. 외상과 외부 침입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B씨는 어제 아이들과 함께 여동생 집에 찾아와 생활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치감지가 좀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유치감지가 얼마 금액이나 되는지 경찰은 숨진 일가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서민을 상대로 한 생계형 생활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텃밭 서리를 하거나 문 열린 차를 골라 동전을 훔쳐가는 좀도둑이 크게 늘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상추와 토마토, 가지 등이 심어진 공공 텃밭입니다. 최근 이 텃밭은 주민들이 심어둔 작물을 몰래 따가는 서리꾼들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힘들게 이렇게 키워놓은 거를 어느 정도 좀 이걸 좀 따야 되겠다. 와서 보면은 다 먼저 따가버리고 가져가버리고 막 그래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게 큰 원인입니다. 반복되는 서리에 관할 구청에서는 경고 현수막까지 걸었지만 여전히 작물도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두리번거리더니 택시 문을 열고 차에 탑니다. 잠시 후 두둑해진 가방을 들고 내려 트렁크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부터 27번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훔쳤는데 대부분 차에 놓아둔 현금과 동전들이었습니다. 당장 이제 생활비 없으니까 그런 생활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지난 5월에는 생활고에 못 이긴 한 40대 여성이 60번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한우 등 식료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경제 현실에 단순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곳곳에서 각종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진보단체를 비롯해 여성단체까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각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14일 안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벌써 5번째 관련 집회입니다. 주최 측은 홍대 미대 몰카 사건의 범인인 여성 모델에겐 실형이 선고되고 안전지사는 무죄를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역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은 북한 핵 규탄과 함께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따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는 정치 보복이고 현재 나라는 심각한 안보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선고는 우리 법치의 사망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법부의 치욕의 날입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과 정의에 대한 부분은 역사가 판결할 것이다. 반미단체들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종전을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올여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겪고 나니 오늘 정도 더위는 견딜만 하네 싶으시죠? 이 태풍이 물러가고 매세웠던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호수와 도심 유원지 등은 막바지 피서객과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수상스키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호수를 가로지릅니다. 땅에서도 묘기 열전이 펼쳐집니다. 높이 3m 경사면을 질주한 스케이트보드가 멋지게 솟아오릅니다. 철제 난간도 미끄러지듯 통과합니다. 액션 스포츠 선수와 마니아 등 만여 명이 레저 대회를 즐기기 위해 춘천에 모였습니다. 공중에서 기술을 하면서 성공을 했을 때 가장 짜릿하고 쾌감이 있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 짜릿함에 계속 서울 해화동 거리는
오늘 하루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바닥에 분필로 가족들의 얼굴도 그려보고 한쪽에서는 물싸움이 펼쳐집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또 좋은 풍경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림 그리기 뭐 하고 물놀이 하려고. 오늘 낮 서울이 29도, 춘천 29도, 대전 28도로 선선하면서 전국 곳곳이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나오니까 기분이 좋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기상청은 충청도와 강원 남부에 최고 20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선거법상 매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시엔 포함이 되지 않았던 혐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된 건지 박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입니다.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에게 6.14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이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 등 다수의 인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정황 증거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는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검이 김 지사에게 적용한 댓글 조작 공범 혐의, 즉 업무방해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경남도지사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대질신문에서도 드러났지만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의 60일간 공식 수사는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는 재판 과정을 통해 김 지사 등에 대한 혐의를 끝까지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도 철저한 대응을 밝히고 있어 뜨거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꼭 쓰게 하는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안전을 생각하면 당연히 쓰는 게 맞지만 공공 자전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골치가 아픈데요. 공용 헬멧 관리도 어려운데 법 때문에 없애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빌립니다. 옆에 공용 헬멧이 있지만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탑니다. 덥고 불편한 데다 불결하다며 공용 헬멧을 꺼립니다. 위생적인 것 때문에 좀 멀어지고 그래서 꼭 쓰라 그러면 쓰기는 하겠는데 제가 30분 동안 따릉이를 타면서 헬멧을 써봤는데요. 헬멧 안쪽엔 땀이 젖었고 선크림도 묻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쓰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법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 기능성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모를 쓸 수 있게.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헬멧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헬멧을 더 이상 비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연히 단속할 생각도 없습니다.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95% 이상이기 때문에 벌금을 문다는 거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을 들여 헬멧 구입을 새로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헬멧이 없으면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부추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법을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 지자체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어제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난 이산 가족 2차 상봉단이 오늘은 개별 상봉을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가족들끼리만 만나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가 활짝 갠 금강산 하늘 아래 남측 가족들이 개별 상봉을 위해 호텔로 들어갑니다. 북측 가족들 손에는 남측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 한아름입니다. 개별 선물 외에 북한 당국은 들쭉술과 평양주, 대평주 등
국한 명주 세트를 가족마다 나눠줬습니다. 개별 상봉은 가족들끼리 오붓한 만남으로 진행됐습니다. 점심도 객실로 배달된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단체 상봉도 애틋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세요? 중학생 손녀딸은 큰할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할머니도 동생들에게 또박또박 쓴 자필 편지로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뭐 쓰시는 건지 좀. 우리 누님이 네. 우리 동생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2차 상봉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작별 상봉과 단체 점심 식사를 끝으로 2박 3일 12시간의 짧은 만남을 마무리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 확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이유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더 확인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치사율 100% 돼지 열병,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야기인가 봐요? 네, 돼지에게 감염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네. 중국에서 들어온 여행객이 가져온 순대와 만두에서 나왔는데요. 어허. 다행히 이 여행객이 자진 신고를 한 덕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한테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얼마나 좀 치명적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국제수역사무국에 따르면요. 이 병은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전염병입니다. 예. 예방 백신이 없어서 감염되면 도살 처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다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양돈업계에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렸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양동 농가에 축사 소독을 실시하는 등 행동 요령을 발표했는데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해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 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답도 쌍둥이, 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이 전교 1등 쌍둥이 이야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나란히 문과와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벌여서 성적이 크게 올랐던 두 학기의 답안지를 봤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 기간에 시험이 끝난 뒤 오류를 발견한 문제의 정답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가 일부 문제에서 똑같이 수정되기 전 원래의 정답을 적어냈습니다. 어허. 같은 오답은 문제 유출 의혹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문제 유출이 된 것을 근거는 확인을 한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시교육청은 정황은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 교무부장이 자녀들에게 정답을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예. 이 때문에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하얼빈 호텔 화재, 하얼빈에 크게 화재가 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하얼빈의 한 온천 호텔에서 불이 나서 지금까지 19명이 숨졌습니다. 네. 불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났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호텔 건물 외벽이 검게 그을렸고 객실안 유리창도 다 깨져 있습니다. 예. 하얼빈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아직은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이유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미를 물씬 풍기는 새 앨범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음원 차트 석권을 포함해 60여 개국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기록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얼쑤 추임새가 나오고 누각을 배경으로 방탄소년단 7멤버가 조선시대 도련님 같은 의상을 선보입니다. 신곡 7곡이 담긴 리패키지 앨범은 K-팝의 한국미를 가미했다는 평가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번 신곡을 통해서 우리 가락을 접목하는 시도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세계적 래퍼 니키 미나즈가 피처링에 참여한 것도 화제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신곡 발표 전부터 이미 신기록 행진 중인데 오늘 서울에서 시작한 월드 투어는 16개 도시 중 대부분 도시에서 표가 매진됐고 미국 공연은 안표가 800만 원까지 치솟아 완판 소년단임을 재입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뮤직비디오 4억 뷰를 돌파한 곡이 2편이나 있고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 한류 대표 걸그룹들이 휩쓸었던 올여름 가요계. 최강그룹의 신곡이 얼만큼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한 날씨 속에 푹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 전국이 흐리고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밑돌며 큰 더위는 없겠는데요. 이 새벽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중부지방에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수요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충청과 전북에 많은 곳은 200mm 이상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경기 남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은 최고 80mm, 서울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상은 풍랑특보가, 강원 동해안은 폭풍 해일특보가 발효됐고요. 오늘 밤 제주 남쪽 먼바다는 풍랑특보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지금 방금 결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뽑혔습니다. 신임 최고위원들도 결정이 정해졌습니다. 새 지도부는 2년 뒤에 총선을 이끌게 됩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은섭 기자, 이해찬 후보가 새 대표가 됐군요.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줄곧 앞서가던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득표율 42.88%를 얻어 1위로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자, 2위는 송영길 후보로 30.73%를 얻었습니다. 김진표 후보는 26.39%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대의원 40.57%, 권리당원 45.79%, 당원 여론조사 44.03%, 국민 여론조사 38.2%를 기록해서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첫 일성으로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하나가 될 때 승리한다며 당원들의 결집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건강 이상설과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후보들 간의 마찰도 있었던 만큼 다른 두 후보와의 원팀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김혜영, 박주민, 설훈, 박광훈,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혜영, 박주민 최고위원은 초선입니다. 최고위원 5명 중에 초선이 2명을 차지하면서 초선 바람이 당 지도부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미국은 우리 정부가 좀 천천히 움직였으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비핵화 큰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지만 이 지금처럼 비핵화 교착 상태에는 한미 간 공조를 물샐 틈 없이 다지는 게 더욱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